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숲과3 두 번째 시간으로 숲의 기능과 가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숲의 기능과 가치. 자,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첫째 줄에 보면 이 국토 면적, 국토의 면적이 있겠죠. 그 국토 면적 중에서 무려 63%가 산림이에요. 상당히 많죠. 이 동그라미가 100이라면 이 100 중에서 그 63%가 숲이라는 뜻이에요. 산림국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림 자원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1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 일반적으로 산림지는 기능을 공익적 기능이라고 한다. 밑줄 치시고요. 공익. 그래서 자원적인 가치를 토대로 그 다음 번호를 매기세요. 경제 기능, 환경 기능, 문화 기능. 그 다음 번호를 매기세요. 경제, 환경, 문화가 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목재 및 부산물 공급은 경제겠죠. 그러니까 공급이 중요하죠. 공급 동그라미. 그다음에 수자원 하면 국토 보전 이런 것들은 환경이죠. 수자원 이런 거 다 환경이잖아요. 국토 이런 거 환경이고. 그다음에 문학, 예술, 종교 이런 것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제 문화적 배경이 문화 기능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숲의 다양한 기능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공공재의 특질, 즉 배제 불가능이란 말 나오죠. 배제 불가능. 배제 불가능이란 것은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불가능성. 배제 불가능성이라는 것은 뺄 수 없다는 거예요. 뺄 수 없다. 그 다음에 소비의 집단성이죠. 소비의 집단성. 이런 그 특징이 성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숲을 정비하는 데는 사회적 자본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9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면 세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구 생태계에 대한 종합평가, 이게 이제 새천년 생태평가라고 해서 MA라고 합니다. MA 보이시죠? 밀레니엄 에코시스템 어세스먼트. 그래서 새천년, 밀레니엄이라는 게 새천년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에코시스템이라는 게 생태계라는 뜻이에요. 어세스먼트가 평가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첫째 줄에 보면 생태계와 인간 복지의 연결고리를 기반으로 관련 정책의 의사결정을 위한 과학적 정보 제공에 1차 목표를 두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새천년 생태계 평가의 목표죠. 이 두 줄이 밑줄 쫙 쳐놓으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지구 생태계 현황도 진단하고 향후에 이제 생태계 여러 변화들을 공부한다. 그래서 이 MA라는 것은 생태계가 인간에 준 서비스를 4가지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번호를 매기세요. 공급 서비스가 1번, 조절 서비스가 2번, 그 밑에 지원 서비스가 3번, 그 밑에 문화 서비스라고 있죠? 이게 4번입니다. 그래서 공급, 조절, 지원, 문화 서비스가 있다.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공급 서비스 숲에 수질 정화가 있죠. 수질 정화. 20페이지입니다. 거기 이제 보시면 20페이지 수질 정화. 여기 보면 이제 특히 이제 숲의 수질 정화 기능은 수원 함양 기능 가운데 하나인데 담수의 수질을 약화시키는 질소. 그다음에 이제 여기 부영양화라는 말 좀 중요합니다. 이 부영양화는 좀 필기를 좀 하세요. 하천과 호수가 있겠죠. 유기물과 이런 그 영양소가 들어와요. 그래서 물속에 영양분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바로 이제 부영양화라고 합니다. 그걸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영양화를 이제 하게 되면 그 21쪽에 보면 CA라든가 MG 이런 것이 이제 저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러니까 CA는 칼슘이고요. MG는 뭐겠어요? 마그네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좀 알아두실 게 K는 칼륨입니다. 화학교에서 칼륨이고 CA는 칼슘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영양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버섯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밑에 있죠. 목재 부산물이다. 버섯은. 그래서 이제
식물은 무기물질에서 유기물질을 만들어내는 생산자고 버섯은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는 분해자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생태계를 보존한다는 거죠. 유기물을. 그러니까 숲에 버섯이나 미생물이 없다면 식물의 유체가 계속 썩지 않게 쌓여서 나무들이 양분을 얻을 수 없고요.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버섯이나 미생물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가 숲의 식물계를 대표한다면 버섯은 균류계를 대표한다. 지구상에 알려진 버섯은 무려 5천에서 6천 종이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게 다 버섯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버섯이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요. 이 버섯은 그 21쪽의 마지막 단락을 좀 보시면 21쪽입니다. 버섯의 일반 성분은 단백질, 지질 및 당질이 많이 차지한다. 단백질이 있다는 거죠. 지질이 있고 그다음 당질이 있다는 거. 등등 뭐 여러 것이 있죠. 뭐 그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22쪽에 보면 이제 각종 버섯의 종류가 쭉 나와요. 뭐 그건 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그 22쪽에 그 네 번째 줄에 보면 다섯 번째 줄 버섯 중에 송이버섯은 소나무 숲에서 추석을 전후해서 출현하는데 동의보감에는 산중의 오래된 소나무 밑에서 소나무 향기를 받으며 자라고 모양이 아름답고 맛이 좋으며 향이 뛰어나서 버섯 중에 으뜸이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송이버섯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 송이버섯. 그래서 우리 뭐 일송이, 이능이 이런 말 하거든요. 송이버섯이 가장 좋고 그다음 능이버섯이다 이런 말 쓰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버섯 중에 으뜸이다라는 말을 쭉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페이지에는 버섯의 인공재배 원목 활용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원목, 참나무, 미루나무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뭐 이것도 뭐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게 있나 보다 한번 보시면 돼요. 자, 23페이지에는 이제 목재 건축용재죠. 23페이지. 이거는 이제 건축에 쓰이는 그런 그 나무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23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목조 건물에 사용되는 목재는 건축물의 구조 부재인 골조로 사용되며 나왔죠. 그래서 이제 결구대력, 그러니까 잘 그 안에서 단단해지는 정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4쪽에 보면 토대, 기둥, 대들보, 그다음에 마루판자 이런 걸 만들 때마다 나무의 종류가 달라지고요. 목공용재는 이제 그런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네 번째 줄에 보면 거기 밑줄 좀 치세요. 24페이지에 목재의 사용률은 과거에 비해 낮아졌지만 목재 가구는 가구의 소재로 우수한 재료로 알려져 있다.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쪽에 공예용재가 나왔죠. 공예. 그 공예는 당연히 이제 목공예 이런 것을 쓰겠죠. 공예품이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일상생활 도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소반 같은 경우는 첫째 줄에 이제 나무로 잘 깎아서 만든 상이죠. 나무를 잘 깎아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기타 생활기구가 있고 함은 26페이지 첫째 줄에 있죠. 옷이나 작은 물건을 담는 상자로 뚜껑 있고 붙임새와 자물쇠를 달아서 사용을 했다. 그 다음에 떡살과 다식판은 여러 가지 무늬로 예쁜 모양을 내는데 사용되는 도구다. 이걸 이제 떡살과 다식판이란 말 쓰죠. 그런 것들도 있다는 것도 좀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 머리빗은 참빗과 얼레빗이 있죠. 이런 것도 다 대나무로 만들었어요. 대나무로 만들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살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박달나무를 사용해서 만들었다는 거 이것도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학시는 26페이지 나오죠. 가볍고 물기에 강한 나무로 만들었는데 버드나무와 오동나무 같은 걸로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버드나무, 오동나무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목기는 나무로 된 그릇이죠. 이제 그런 것들도 쭉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이 같은 경우는 파피루스가 나오죠. 파피루스 이게 이제 그 나일강의 갈대와 식물의 외피로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26페이지에 여섯째 줄 있어요. 파피루스.
26페이지 종이 넷째 줄에 갑골이 나오는데 이 갑골이라고 하는 것은 갑골 문자 이렇게 해서요. 갑골이라는 것은 이제 거북이 배딱지죠. 그다음에 소의 견갑골. 어깨뼈 라는 거예요. 다 뼈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상당히 오래전에 이제 문자들이 거기 많이 나왔죠. 26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우리나라의 제지 기술은 610년 고구려의 담징에 의해서 전파되었다. 이 밑줄 치시고요. 그래서 이제 당나무라든가 삼지 당나무 이런 것들이 이제 종이 원료가 됐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목재 펄프가 이제 나중에 기계 펄프로 바뀌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227쪽에 이제 네 번째 단락 정도에 보면 종이의 소비가 많이 증가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넷째 줄에 거기 밑줄 좀 치세요. 1년 동안에 985만 톤의 종이를 사용했다. 그죠? 1년 동안. 2016년 통계를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목재 바이오매스. 이 바이오는 살아있다는 뜻이고, 요 매스라는 것은 원래 이제 뭐 질량이라는 뜻도 있고요. M을 이렇게 대문자로 쓰면 매스에서 미사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집단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덩어리.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 매스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생명체에서 만든 유기물의 총칭, 여기서 뭐 덩어리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유기물을 가지고 바이오매스를 만들겠죠. 27쪽의 마지막 단락이 나오죠. 바이오매스는 목재, 해초, 음식 쓰레기, 종이, 가축 분뇨, 동식물성, 잔사, 플랑크톤 등의 유기물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28쪽.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목재가 바이오매스의 상당히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고, 자, 거기 네 번째 단락에 바이오매스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목재 펠릿이란 말 나와요.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펠릿이란 단어는 영어에서 영어 발음으로는 펠럿이에요, 펠럿. 그래서 이게 이제 돛으로 만든 집자리, 다다미. 그러니까 다다미란 건 천 안에 집을 넣어서 만든 매트예요. 여기 이제 펠럿이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목재칩 같은 것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하고, 이제 숲은 인간의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고 화석 연료를 대신해서 지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28쪽의 마지막 단락이었어요. 자, 29쪽에 조절의 숲에서 수원 함양이죠. 그러니까 수원이라는 것은 이제 물의 근원이죠. 이걸 이제 함양을 한다는 거죠. 이제 이 숲이라는, 그러니까 숲은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무에 물방울 같은 게 막 떨어지겠죠. 이렇게 물방울이 이제 위에서부터 이게 이제 빗물이에요. 그러면 이 물방울이 이제 이걸 타고 쭉 내려가서 어때요? 이 흙이 있으면 그 밑에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쌓이면 나중에 이제 물을 저장을 하는 저장 탱크 같은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29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숲의 수자원 함양 기능은 숲이 밑줄 치세요. 빗물을 머금었다가 서서히 흘려보내기 때문에 인공댐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해서 녹색댐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녹색댐은 홍수 조절하고 갈수, 그러니까 목마른 거죠. 완화시키고 수질 정화의 기능이 있다. 자, 30페이지 넘겨보시면 토양 지피별 물의 침투 능력 그림 2-1이 나오죠.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특히 화렵수 천연님 같은 경우는 무려 272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면 건강한 산림은 민둥산에 비해서 3.4배의 물을 토양에 침투시킨다는 거 나오죠. 그리고 빈약한 산림보다도 2.5배의 저장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숲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 마지막 줄에 보면 수령이란 말 나오는데 이 수령은 나무 나이라는 뜻이에요. 나무 나이. 나무의 나이. 그러니까 높으면 낙엽 및 뿌리 양의 증가로 유기물이 많아져서 토양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물의 저장 능력도 증가한다. 당연하죠. 그래서 댐이 건설되면 물도 공급하고 홍수 방지도 있지만 수몰 지역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생태계 파괴, 뭐 생활 기반 상실 여러 가지의 좀 역기능도 있다.
자, 토사 유출 및 붕괴 방지라고 나왔죠. 31쪽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숲이 이제 경사가 급해요. 우리나라 숲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경사가 급하고 특히 뭡니까? 여름철에 집중 오죠. 그래서 이제 이 토사 유출이 심하고 특히 이제 세토라는 것은 이제 가는 토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토가 흘러내려서 토지의 생산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토지의 생산력을 잃고 밑을 치고 그러니까 양분이 없겠죠. 토지의 생산력을 잃었으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으면 저수 능력도 강해지고 그 31쪽에 2번 토사 유출과 붕괴 방지에서 6째 줄, 7째 줄 밑줄 치세요. 그래서 나무가 우거져 있으면 저수 능력이 강해지고 나무 뿌리가 그물 모양으로 땅속에 퍼져 있어서 흙과 물을 밀착시키죠.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런 거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연간에 이제 헥타당 토사 유출량이 이제 이렇게 활렵수림지에서는 0.7톤, 그다음 침엽수림은 1.0톤, 사방지에서는 2.2톤 이렇게 되죠. 이 사방지는 그 밑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사방지. 그래서 사방지는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 나무 등의 유출,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하는 또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해서 공작물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 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이 시행된 지역. 이걸 사방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2.2톤. 그 다음에 나무 건물 황폐지는 118톤 이렇게 나오죠. 상당히 많아진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2쪽은 대기 정화의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를 정화시킨다. 이런 그 탄소 동화작용 같은 경우 이제 식물들 하죠. 식물은 이산화탄소가 공기에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그 흡수를 하니까 이산화탄소. 최근에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지구 온난화죠. 그래서 이제 온실 효과를 방지를 위해서는 거기 30쪽의 마지막 줄 밑줄 치세요. 온실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량의 발생을 줄이거나 녹색 식물을 통하여 이산화탄소의 제거를 시험해야 한다. 그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것들을 좀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연구에 따르면 그 밑에 달라겠죠. 33쪽에 나무의 무게가 0.5kg 증가하는 동안 수목은 0.75kg의 이산탄소를 흡수하고 0.6kg의 탄소를 방출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산림의 대기 오염 물질 흡수에 대해서는 34쪽이죠. 첫째 줄 이산화황 이런 것도 이제 이산화황도 나오죠. 연간 51,838톤. 연간 배출량이 13% 흡수한다. 이산화질소는 우리나라 연간 배출량 중 8.1% 흡수한다. 그 다음에 임상별 이산화황 및 이산화질소의 흡수량을 보면 그건 좀 별표 쳐놓으세요. 둘째 단락 첫째 줄 화렵수림, 혼합림, 침엽수림. 화렵수림, 그 다음에 혼합림, 침엽수림. 활온침이죠. 이런 거 순서다. 그 다음에 이제 교목이란 말이 그 밑에 나오는데 교목이란 건 큰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나무. 그래서 이제 다른 식물과 비교했을 때도 흡착 능력이 크다. 여기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일반 농작물의 표면적은 5제곱미터, 잔디는 10제곱미터이나 관목은 100제곱미터를 넘고 교목은 1000제곱미터에 달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밀생도, 이거는 빽빽하게 심어져 있는 모양이죠. 거기 밀생도란 말이 있는데 빽빽하게 심어져 있다. 빽빽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후의 완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기후를 많이 완화시킨다는 거죠. 숲이 있으면. 그런 이야기들이 쭉 설명되고 있습니다. 뭐 잘 쓴 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원 서비스의 숲이 있죠. 동식물 서식지를 제공한다.
거기 36페이지 첫째 줄 끝에 나오죠. 삶의 도전과 먹이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장소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이 생산과 소비와 분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을 보존한다. 37쪽에 나오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의 숲. 여기서는 자연 경관 보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에 기쁨을 주고 만족감을 선사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시각적인 것도 있고, 휴양, 관광, 생태계의 다양성. 이런 것도 볼 수 있다. 휴양 장소를 제공한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자유시간이 증가해서 여가 휴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장소가 제공되고, 보건 효과가 있다. 39페이지죠. 거기 보면 이제 살균적인 피톤치드가 나오죠. 39쪽에 보시면 이 피톤치드가 뭡니까? 바로 살균 작용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테르펜 나오죠. 이게 이제 일종의 방향 물질에 의해서 의한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습에서 잘 발생되는 정유류 성분은 그런 그 사람의 정서를 안정시키죠. 위암 미생물 죽이죠. 정유의 성분 중 테르펜이 나오죠. 테르펜. 이건 이제 바로 소나무숲, 또 잣나무숲. 여기서 이제 좋은 냄새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요양 효과도 있다는 거예요. 숲이라는 게. 그 속에서 이제 좀 요양을 뭐 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읽어보시면. 거기 40페이지에 그 네 번째 단락에 좀 밑줄 세요. 살림이 주는 공익적 기능 중 휴양 기능은 뭐 이런 말 있죠. 휴양 기능은 오늘날 사회적으로 가장 요구가 많은 기능이다. 이게 바로 휴양 기능이죠. 휴양 기능. 오늘날 가장 요구가 많은 기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과 숲문화라고 나왔죠. 숲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뭐 소나무와 전통원래 사용됐던 소나무, 장수와 절개를 상징한 대나무,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옛날 집안에 이제 정자 앞에 회화나무 심으면 집안에 큰 학자가 나온다, 이렇게 좋아해도 했다는 거죠. 자, 문화유산도 있다는 거죠. 문화유산. 그러니까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그 황룡사 구칙목탑이라든가 봉경사 극락전, 수덕사 대웅전, 부석사 무량수전, 이런 것들,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환경교육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끝에 자연으로부터 경제된 채 교실, 실험실, 도서관과 같은 실내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둘째 줄에 보면 환경교육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인간을 포함한 지구 환경 전체 영향을 준다. 거기다 밑줄 치세요. 이런 환경교육이라는 것이 영향을 주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에 밑줄 치시면 숲에는 자연과 역사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그러므로 동물과 식물 등을 구성하는 인자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잘 살펴보자. 자, 우리나라의 숲의 공익적 가치 42쪽에 첫째 줄 126조 원이라고 있죠. 이게 이제 숲의 공익적 가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 1인당 연간 249만 원의 그런 그 산림 혜택을 받고 있대요. 그리고 43쪽에 이제 2-3에 보면 쭉 나오죠. 숲의 공익 기능. 그 중에서 가장 큰 기능이 뭔지 아세요? 기능이 바로 토사 유출 방지. 흘러져 내릴 유출 방지죠. 자, 그게 무려 매여 14.4. 동그라미 치시고 가장 큰 역할 쓰세요. 이게 가장 큰 역할이죠. 토사 유출 방지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나오고 이제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토사 유출이 가장 적은 그 순서대로 열거된 것은 그랬죠. 당연히 유출이 가장 적은 순서대로 열거된 건 뭐겠어요? 토사 유출이 가장 적은 순서. 그건 화렵수림이 가장 먼저 있고, 낮에는 토사 유출이 많겠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방지는 조금 이제 낮이보다는 조금 더 많겠죠. 이 사방지라고 하는 것은 낮이보다 좀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화렵수림, 그 다음에 침역수림, 사방지, 낮이 1번이 답이고,
자, 탄소 흡수량이 가장 많은 나무로 조사된 것은 벚나무, 느티나무, 후박나무, 참나무. 여기서는 이제 참나무류가 그래요. 참나무. 탄소 흡수량이 많아요. 맞는 것은 당연히 4번이죠. 자연 생태계가 인간에게 주는 혜택이 총칭이니까 생태계 서비스겠죠. 생태계란 말이 반복되죠. 수림의 표면 온도는 콘크리트 표장면이 더 높아요. 온도가. 대기 오염의 흡착 능력은 수정과 관계없이 같다? 좀 다르겠죠. 테르펜은 침엽수에 비해 하렵수에 많다. 이 테르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뭡니까? 침엽수가 아니라 이제 그 침엽수죠. 하렵수보다 침엽수에 많겠죠. 그 4번이고. 습해서 빗물이 침투되는 능력, 당연히 화렵수 천연임이겠죠. 그게 이제 가장 높죠. 왜냐면 이 넓은 입을 타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겠죠. 숲은 지표면에서 직접 내리쬐는 일사와 지표면으로부터 복사를 조절해준 효과가 있는데, 숲이 일반적으로 흡수하는 일사량은 이건 뭡니까? 90%랍니다. 숲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 흡수하는 일사량 무려 90%라는 것도 좀 이걸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식물에 함유된 물질로 살균작용, 당연히 아까 뭐라고 했어요? 피톤치드라고 그랬죠. 자, 일상생활 도구 중 생활도구 나무, 아까 떡살 다시판 박달나무. 자, 이거 26페이지 다시 보세요. 26페이지 거기에 나오죠. 소나무 박달나무를 사용하였다. 떡살과 다시판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숲의 기능과 가치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